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출마 선언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뜨거워졌죠. 일찌감치 도전장을 내민 여권 후보가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인데요. 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입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 나오면 원하는 서울시민 전원에게 무료로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16만 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백신과 공공주택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은 우상호 의원, 잠시 후 1부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민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차가운 피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를 인선했습니다. 부적격자는 반드시 낙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고인 개인의 탓으로 인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종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관건은 내일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후보자 청문회이죠. 청문회 쟁점 기자 언박싱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경기도는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내일 0시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시장 권한대행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고 징계위에서의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서 내려지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오늘 법원 신문이 있었는데요. 박장재소 두 변호사와 함께 결과 예측해봅니다. 11월 22일 화요일 이동의 주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하나둘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상대적으로 여당은 조용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자, 공식 출마 선언한 지는 좀 됐습니다만 출마 선언하고 저희 방송하고는 첫 인터뷰니까 네. 출마의 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서울시가 워낙 지금 시장님도 안 계시고 예. 코로나 위기가 워낙 확산되고 경제도 안 좋고 그냥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위기 시에는 좀 경험도 많고 이런 위기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사 우상호 같은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예. 우상호 의원께서 안철수 대표 출마 선언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더 낫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언론에서 그 기사를 쓰기는 안철수 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이게 서울시장 보궐이 좀 달아오르지 않았느냐 분위기가 이렇게 평가하던데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존재감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 이제 그 예상을 깨고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관심도가 높아진 건 사실인데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여당보다는 이제 야권 후보들 사이에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야권의 교란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일 안철수 따로 국민의힘 후보 따로 이렇게 나오면 일려 다여 구도로 치러지면 야권은 당연히 불리할 텐데. 네네. 그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교란의 원인도 될 수 있겠다. 야권 단일 후보 선정이 쉽지만은 않겠다. 그렇게 판단하실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2012년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그 후보하고의 단일화 게임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아무래도 좀 원샷 경선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후보 단일화 게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과정 자체에 이 순간순간마다 너무 논의하거나 합의해야 할 상황들이 많아서 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단일 후보가 돼서 범야권이 한 명만 딱 나온다. 예. 그럼 상당히 경쟁력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예.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안철수가 합치게 되면 그럴 수 있겠는데 2012년 네네. 언급하셨으니까 그때가 사실은 야권 단일화 뭐 지리하게 협상하다가 결국은 파국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단일화 이슈가 제기되다가 아름다운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 그 자체가 오히려 피해가 되는 경우가 2012년도에 저희 쪽 경험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서 당선된 국민의힘 후보가 바깥에 있는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게임을 과연 순탄하게 잘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이제 그 예상을 하는 것이죠. 예. 그 2012년도를 반추해 보면 안철수 후보하고의 협상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보궐선거판은 좀 커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도 다이나믹 경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박영선 장관이나 박주민 의원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판을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경선이 조금 더 주목도를 높이는 경선이 되는 게 예. 아무래도 그 주목도를 높이는 게 도움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여권에서는 박 장관이 의원님보다는 좀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의원님도 그 고심을 하실 텐데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네. 보관이 있습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저의 약점은 당내 기반은 튼튼한데 예. 일반 시민들 속에서 인지도가 좀 낮아요. 예.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님 같은 경우는 95% 이상 나오는데 인지도가. 예. 저는 60% 초반대 인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 이 인지도를 올리는 게 굉장히 이제 급선무죠. 근데 예. 아마 경선판이 달아오르면 이제 어쨌든 야권 쪽의 판도 달아올랐기 때문에 예. 우리 쪽에 이제 그 선수들이 링에 오르기 시작하면 제 인지도는 뭐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예. 중요한 건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내용 면에서는 제가 제일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좋은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뭐 경선의 과정을 거쳐야 뭐 본선에 나갑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부산시장 보궐보다는 서울시장 보궐이 민주당은 그나마 낫다. 근데 최근 들어보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도 좀 출렁거리고 그 본선에 가서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선거 자체가 지난번보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의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3번의 총선거가 워낙 좋은 분위기에서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선거. 예. 근데 이제 지금의 이 형국을 보면 과거, 그러니까 2016년 저 국회의원 선거 이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이제 조건들이 막 생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집권 세력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세련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예. 지금 일시적으로 이탈했던 지지층이 상황에 따라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보고요. 예. 또 국민의힘 후보 혹은 야권, 범야권 보수 후보들이 그 당과 후보가 대단히 그 새로운 어떤 컬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결국 경쟁력 차이가 크진 않다고 보거든요. 예. 결국은 두 당의 후보, 두 당 중에 비교한다고 할 때 그렇게 불리한 형국은 아니다. 여론조사상에서는 굉장히 형국이 불리해지고 있으나 상대 비교 측면에서 그렇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악재로 보면 뭐 추윤 갈등의 문제, 또 코로나19의 확산 문제, 부동산 문제, 특히 서울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방금 얘기한 지지층이 좀 돌아섰다는 것은 아마 추윤 갈등 문제에 있어서
시원스럽게 하지 못했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지층 돌아섬이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뭐 나중에 회복된다고 하셨으니까 코로나19 확산도 시간이 지나면은 뭐 백신이 또 나오고 하면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아킬레스건은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데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가 또 없는 그런 사안이니까 그렇죠. 의원님께서 굉장히 또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는 분이니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별적으로는 이제 16만 호 가량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제 대표 정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 이미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여당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을 제외한다면 예. 저는 부동산 이슈도 사실은 어느 부대의 하나지 부동산 정책 하나만으로 선거의 어떤 기준을 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집권층이 좀 더 겸허하게 많은 국민들에게 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6만 호를 공급하겠다 대책을 지금 준비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값이 뛰는 걸 못 잡은 것은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공공주택 공급이 더 많아졌으면 예. 소위 시장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그 물량 중에서 공공주택의 범위가 상당수 확보돼 있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도시들을 보면요. 공공주택의 비율이 작게는 25%에서 많게는 70%까지 공공주택이 있거든요. 예. 싱가포르는 75%가 공공주택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 대한민국 서울은 8% 미만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거 취약계층들이 먼저 보호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공공주택이 너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시장이 되면 모든 부동산 정책에 해법을 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시장이 되면 일단 저는 주거 취약계층과 서민주택 공급에 주로 전념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규제책은 중앙정부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시장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은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공급을 활용하는 문제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유승민 전 의원은 뭐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 뭐 네가 가라 공공임대 이런 발언도 했던데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그 전주에는요. 예. 해법이 공공주택밖에 없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방문했다고 하니까 바로 그 아주 격렬한 비판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원래 그분이 공공주택 공급론자인데 그래서 이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 공공주택을 둘러싼 논의는 뭐 많을수록 좋다고 보죠. 예. 그 코로나 관련해서도 대표 정책이 있으시죠? 네, 뭐 코로나는 이제 중앙 정부가 백신을 이제 공급을 해서 접종을 하게 할 텐데 만약 거기서 제외되는 시민들이 있다면 거기 그 시민들은 서울시 재정으로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총장 문제는 아마 민주당 또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맞는 게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2개월 정직을 받았습니다만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뭐 사실을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정직이기 때문에 예. 설사 효력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2개월 후면 총장직에 복귀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효력이 정지되면 바로 즉시 이제 그 총장직에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실. 예.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정부와 같이 갈 수 있는 총장은 아니다.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지금 뭐 대통령 상대로 소송까지 했는데 예. 그 자리에 더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적절한 시점에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이죠. 네. 예.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끝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인사도 좀 난감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저분이 임기 말까지 내년 7월까지 저렇게 가겠다고 그런다면 저는 검찰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는 뭐 검찰 개혁의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수처 설치도 역시 검찰 개혁 일환이고 윤석열 총장 문제도 검찰 개혁이고 또 수사권 기소권 분리했던 것도 검찰 개혁인데 지금은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뭐 6개 중대 사안에 대해서 수사권을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을 내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 당이 원래 당론은 완전 분리였는데 예. 올해 1월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후퇴했지요. 왜냐하면 예. 양쪽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혁이라고 한다면 검경 수사권 분리와 조정하고 공수처 출발로 사실 제도적 개혁은 끝난 겁니다. 예. 아직 이제 처장 임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제가 볼 땐 이 제도적 개혁이 더 중요했다고 보고요. 예. 윤석열 총장 문제는 이제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것인데 이왕 불거져 나온 김에 말끔하게 정리는 좀 해야 되겠죠. 저는 어쨌든 올해 저희 당이 추진해 왔던 검찰 개혁의 큰 골격은 완수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제도적으로.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배수의 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정치하면서 어떤 자리를 목표로 싸울 때에 요거 안 되면 다음에 요거 하고 그거 안 되면 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잘게 계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예. 사실 국회의원 사선 횟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잘 되면 서울시장으로 복무하는 거고요. 만약에 경선에서 패배하면 예.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우리 지역구 주민과 약속했던 걸 다 지키고 예. 풀을 털고 떠나겠습니다. 네. 그 서울시장의 본선에서 패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경선에서 패배해도 총선 불출마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구 주민들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 이제 제 임기를 채우니까 예. 임기 동안에 제가 저를 뽑아준 분들의 임기 동안에 할 일은 다 하지요. 근데 그 다음 불출마인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쉽다 계속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안 될 걸 대비해서 질문하십니까? 아니 또 총선 불출마해서는 하셨길래 쉬운 선택은 아닌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예. 그래서 86들 이제 기득권자인데 퇴진해라 이런 얘기 들을 때도 괴로웠고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은 그렇게 떠나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도 해왔거든요. 예. 겸사겸사 그런 마음들이 배수의 진도 치면서 그런 마음들도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우상호가 반드시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이야기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정치하면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어떤 일을 할 건가를 너무 많이 구상해 왔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돈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배돈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부터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9명이 늘어서 누적 51,46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에 비교해서 한 57명이 줄어든 거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제 주목해서 볼 거는 그 하루 검사 건수인데요. 예. 이게 평일 수준인 한 5만 건 이상에 달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휴일 대비 크게 늘었음에도 확진자는 좀 다소 감소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방역 당국도 다음 주에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특히 이제 하루 사망자가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4명이 나왔는데요. 다른 이제 주요 방역 지표도 좀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절대 이른 상황입니다. 주말 대비 검사 건수가 배로 늘었음에도 확진자 수가 1,000명 밑으로 와서 조금 희망을 보나 싶었는데 또 그런 건 아니군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1년 가까이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나면 꼭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희망을 갖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정부도 24일부터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서울, 경기, 인천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까? 이제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서 23일 0시부터 이제 좀 있으면 6시간 정도 후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잖아요. 예. 정부의 오늘 발표는 이 조치를
24일 0시부터 하루 뒤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예. 일단은 이 특별방역 조치를 보면은 전국의 스키장 16곳, 눈썰매장, 128곳, 스케이트장 다 포함해서 겨울 스포츠 시설은 이 기간 문을 닫게 됩니다. 1월 3일까지요. 예. 그다음에 강릉에 있는 정동진, 울산의 간절곶, 서울 남산공원, 연말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전국의 주요 관광 명소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예. 리조트나 호텔, 게스트하우스 이런 숙박시설도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이 되고 예. 또 개인 생일 파티, 동아리 모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요새 파티룸을 많이 빌려서 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파티룸도 운영을 중단해야 됩니다. 일단은 전국에 일괄적으로 이게 적용이 돼서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도록 했고요. 어제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 내려진 것과 좀 차이점이라면 일단 시점이 하루 뒤기도 하고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경우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안 지킬 경우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또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내일 0시부터 발효하는 것은 권고입니다. 금지가 아니라 권고라서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돋이 열차 티켓이 벌써 매진됐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반면에 스키장 운영은 중단되고 해돋이 명소는 폐쇄하겠다. 이게 정부 방침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취소를 해야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곳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살펴보셔야겠지만 폐쇄가 된다면 사실 가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예. 조금 안타까우실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니까 우리가 좀 희생을 하면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오늘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종일 청문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내용 몇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최근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건 이거 질의가 있었는데 이 경찰이 특가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을 했잖아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이후 과정에 대해서 자신이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즉답을 피했고 또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는 권력형이 가미됐다라는 다소 좀 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야당 의원의 질의가 이 사건이 권력형 성추행이냐라고 물었는데 권력형이 가미돼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한 건데 이제 명확하게 권력형 성범죄가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는 않은 거고요. 이게 앞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게 모레 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정영애 후보자 같은 경우 국회에 이제 서면 답변서 제출을 할 때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다라고 이게 분명히 좀 한 바 있는데 대조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 때 정치적 중립자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당직을 벌일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고서는 현역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가는 게 의미가 있다. 지금 당장 탈당할 의사가 있지는 않다라면서 행안부 장관이 임명이 돼도 선거 공정성을 해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역대 행안부 장관들도 어떤 선거에서 또 공정성을 해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부다 보니까 거의 코로나 백신 청문회를 좀 방불케 했는데요. 일단 백신에 대해서 도입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은 코로나의 4차 유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백신 구매에 좀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한 데 대해서는 이 4,400만 명 분을 확보했는데 정부가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다음 유행에 대비하고 국민 전체의 면역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1월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이게 유행하기 전에 순차적으로 면역 체계를 형성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청문회보다 내일 열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운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청문회에서는 야당이 한 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자, 야당은 결국은 내일 총공세를 아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언론 보도로 많이 아시다시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구의역 김군과 관련된 막말이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이나 좀 연일 좀 불거지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변 후보자가 이 구의역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죠. 예. 네, 그러면서도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야당의 공세에 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정의당에서도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좀 반대 기류가 읽히는데요. 이제 이 변 후보자가 이 구의역 김군 막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에게 조심했어야 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는 했지만 아무래도 유가족이나 또 동료들하고는 직접 만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상투적인 사과로 국민들 마음을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느냐 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장관 후보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의당에서 이제 확실히 청문회를 좀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게 지도부의 입장인데 사실 이제 정의당 내에서도 청년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지명을 제고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내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청문회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보고요. 예. 부친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탈당 의사를 밝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MBC 보도가 이틀 전에 나왔었죠. 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과 동생들이 전 의원의 부친 이 건설사를 하고 있는 건설사의 도급공사나 아파트 분양사업 등 일감을 몰아주면서 재산을 130배 불렸고 이게 이제 편법증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됐는데 이틀 만에 탈당을 했습니다. 그 보도도 그 보도입니다만은 또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은 이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 안 내면 3천만 원을 주겠다. 예, 이 의혹을 취재한 MBC 기자에게 전 의원의 부친이 3천만 원 줄 테니까 좀 무마해달라라고 한 것까지 드러나서 사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봐도 아버님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 도의적 책임이라고 배경을 밝혔는데요. 이제 기자들이 사실 이제 의혹의 핵심은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 의혹은 정상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답하겠다. 그래서 이제 또 해명을 계속 요구하니까 별도로 들을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이야기는 없죠, 아직?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없고요. 아무래도 여당에서는 탈당이 아니라 사퇴를 해야 된다, 국회의원. 이렇게 비판의 강도를 높여왔기 때문에 오늘 밤 또 내일까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22명의 계엄군이 23년 만에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됐다는 소식인데 어떻게 다른 거죠? 일단은 오늘 국방부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라는 걸 개최해서 이 말씀하신 대로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을 한 건데요. 예. 육군의 이제 전사자의 정의를 보면은 무장 폭동이나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해로 사망한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폭도를 진압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전사자가 됐던 건데 사실 이게 지난 1997년에 23년 전이죠. 대법원 판결이 뭐가 나왔었냐면 5.18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당시 판결로 인해서 이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요건이 충족이 안 되게 된 거죠. 예. 폭도가 아닌 게 된 거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 이제 전사자가 순직자로 바뀌기까지 23년이 걸렸습니다. 재심사를 해서 일단은 이들의 최초 사망 경위 문구에서 폭도에 의해서라는 폭도란 용어 자체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전사한 게 아니라 강제 진압이라는 근무 중에 그냥 사망한 순직이 되는 겁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게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바뀌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예. 순직자로 바뀌면 혹시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까? 고인들에 대해서? 일단은 유종연금 수령이나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는 바뀌지 않는다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분 자체가 전몰군경에서 순직군경으로 바뀌고 묘비, 국립서울원충원 묘비에서 전사 문구가 순직으로 바뀌긴 할 텐데 예우는 안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묘지를 이장할 계획도 없다고 국방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사실 주목해봐야 될 게 당시에 사망하신 분이 아니라 부상을 입은 분들, 전상 군경 판정을 받았던 35명이 계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상 군경이 아니라 공상 군경, 그러니까 공무 중 다친 군인이나 경찰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매월 받고 있는 수당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그룹 BTS 멤버들이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하는 대상에 이런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포 후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서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여기 담길 것에 문화 관련 훈장, 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자에 대해서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BTS 멤버 중에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은 게 진이라고 해요. 예. 이분이 이제 만 28살인데 내후년까지 이제 2022년까지 연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BTS가 그 화관 문화 훈장을 이미 2018년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번 개정안에는 또 주목해서 볼 만한 게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 형사처벌을 하는 근거도 신설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이 개인정보를 갖고 디지털 성범죄 저지른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된다고 국방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만 하죠. 배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의 정면 인터뷰 서정엽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오늘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적 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행정명령 형태로 발표했던 집합 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서정엽 서울시장 직무대행 전화로 연결해서 궁금한 점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대행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권한대행입니다. 예. 자,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걸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차이점이 혹시 있습니까? 예.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과 서울시에서 어제 발표했던 내용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라는 이런 지금 모임이 많은 특수 시기를 타겟으로 했다는 점은 같고요. 또 요즘 이제 감염들이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가족, 지인, 동료,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적 만남을 줄이면서 좀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자 그런 취지는 같은데요. 예. 서울시가 조금 더 강력한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부 조치를 자세히 보시면 정부는 식당에서만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친목 모임을 실내로 막론하고 금지했고요. 또 정부 조치는 식당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강력 공고 차원이라면은 서울시는 행정명령입니다. 그래서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는 공고고 서울시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식당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처벌은 이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감염병 관련법에 따라서 사업주나 또 이용하신 분한테 과태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사업주한테는 운영을 중단시키는 그런 행정 조치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처벌을 하려면 또 단속과 함께 해야 될 텐데요. 단속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12월 초부터 이런 고위험 시설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에 연이어서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까지도 점검은 계속될 거고요. 5인 이상의 집합, 5인 이상의 지금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은 해 나갈 텐데요. 근데 이게 단속하고 처벌한다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건 같지는 않고요. 예. 또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 단속에도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좀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게 정말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서울시에서 단속도 할 테고 또 시민들이 그런 걸 보면 또 신고도 하고 할 텐데요. 예. 근데 문제는 그 각 가정에서 만일 이 방역 수칙을 어긴다면 그건 어떻게 통제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그렇지만 또 시민들께서도 지금은 엄중한 상황이니만큼 이번에 저희가 내린 조치를 잘 이해하시면 가정에서도 좀 모임들을 자제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당연히 필요할 텐데 네. 그 문제는 이게 처음에 5인 이상 금지라고 기사가 뜨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5인으로 봐야 되느냐, 뭐 식구들은 괜찮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적 모임의 기준은 뭐냐. 지금 보면 교회 예배는 20명까지는 또 그대로 또 허용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교회 예배는 왜 또 허용하느냐, 뭐 이렇게 질문들이 많던데 일단 사적 모임의 기준부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예시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특히 연말에 많이 갖게 되는 그런 행사들입니다. 뭐 동창회라든지 동호회, 송년회, 뭐 직장 회식, 또 심지어는 뭐 돌잔치, 회갑 7주년 같은 그런 뭐 가족 간의 친목 모임까지 전부 포함해서 사적 모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건 또 어떻게 되느냐 질문은 많이 온 것 같아요. 뭐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는 기업 활동하고 관계되는 직접적인 업무들은 이제 공적 모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회사 내에서도 만약에 그냥 뭐 휴게실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러 모이거나 다른 모임을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금지되는 조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적 모임 또 집 밖에서 모임도 당연히 금지인데 같은 가정 주민등록 기준상 5인 6인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주민등록부상 거주지가 같다면은 5인 이상 같은 거고요. 뭐 함께 같은 공간에 살고 계신 분들인데 이게 떨어지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함께 살지 않는 가족들과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좀 애매하시면은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모임이 아니면은 안 하시는 게 답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련된 문자가 좀 오는데요. 9072님께서 5명 이상이 식당에 가서 거리두기 지키면서 예를 들면 3명, 2명 이렇게 앉으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건 위반이고요. 그건 뭐 약간 편법을 쓰시는 건데 그건 저희들이 이렇게 이 엄중한 상황에 이런 조치까지 하는 취지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좀 우리 시민들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좀 같이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41님께서 꼼수 영업도 문제입니다. 문 잠그고 영업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도 뭐 그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2, 3일 전에도 저희들이 이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경찰하고 한번 단속을 해서 그런 업소들을 이제 많이 여러 군데 찾아내서 좀 조치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분들이 스스로 이용을 안 해주셔야지 업체들도 영업을 안 할 텐데 뭐 그런 일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겠습니다만은 자영업자분들이 또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그 5인 이상 금지라 해서 더 힘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뭐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고요. 어떤 심정인지도 이해는 가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코로나를 먼저 꺾어야지 저희들 경제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참아주시면은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 뭐 3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합니다만 서울시 차원에서 또 나름 준비하는 게 있겠죠. 뭐 정부 지원 외에도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좀 지원책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뭐 준비되면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좀 발표드리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입니다. 맘카페라든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학교 긴급 돌봄도 해당 사항이 되느냐.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도 5인 이상이 많이 타는데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돌봄 보육은 정말 우리 필수적인 가정생활이죠. 여기서 일어나는 활동들은 사적 모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이외에 또 서울시에서 추가적인 방역 수칙 마련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3단계는 정말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3단계로 갔을 때 저희들이 뭐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해야 될 조치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뭐 하여튼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도록
지금 최대한 그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방역 당국이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 같은 경우에는 뭐 3단계 중에서도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안이 있습니다만 3단계보다 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3단계에서는 원래 1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보다 훨씬 지금 강력한 카드를 조치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 카드로 좀 확산세를 꺾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어떻습니까? 뭐 서울과 경기가 계속 부족하다는 언론 기사가 떠서. 저희들 뭐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들 계속 이제 중증 환자 병상은 계속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해가고 있는데 이제 이 60세 이상 그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증 환자 수가 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로도 지금 100개까지 이제 확보가 됐고요. 지금 오늘 현재는 92개가 사용 중이고 지금 8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금 9개를 추가했고 또 12월 말까지 105개를 지금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뭐 매일 뭐 800명 뭐 많으면 1000명이 쏟아지니까 그 사이에 그 중에서도 중증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어쨌든 계속해서 저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서울시에서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뭐 대학병원의 도움들을 받아서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택에 격리 중인 환자 뭐 자택 대기하다가 사망했다는 기사도 나왔으니까요. 그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뭐 사실 서울에서 이제 2분이 그 병원 대기하시다가 자택에서 사망을 하셨는데요. 정말 그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시스템을 가동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서울 성모병원하고 여의도 성모병원하고 이제 병상 대기 환자 의료 상담 시스템이라는 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하고 서울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에 이제 뭐 감염병 전문 의사라든지 또 호흡기 의사, 심지어는 이제 응급 또 과의 의사 선생님들 한 20분이 이제 이렇게 앱을 통해서 대기 중이신 분들하고 통화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또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응급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어제부터 이제 그 앱 서비스를 시작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오늘 자정이죠. 그러니까 내일 자정일 수도 있고. 내일 0시부터. 오늘에서 내일 넘어간 밤 12시에 시작되는 건데 그 끝나는 건 언제 끝이 납니까? 지금 1월 3일까지로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타겟은 크리스마스 연휴하고 또 연초 신년 연휴 요 기간 동안까지 해서 하여튼 열흘 정도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럼 상황 봐서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기간 동안에 다 집중해서 좀 해주시면은 그리고 성과가 나서 연장하는 일은 없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계속해서 문자가 와서 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4475님께서 대행님 그 실내 낚시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실내 낚시터는 지금 제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기 영역 금지 대상은 아닌데 물론 이제 거기도 이제 저희들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물론 5인 이상 같이 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방역 수칙상 저희들 시설에 대한 지금 제한은 있을 텐데 그걸 좀 다 이런 시설마다 지금 기준이 달라서 제가 지금 정확히 바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4240님께서 택시 기사인데요. 손님이 4명 타면 기사까지 5명인데 괜찮습니까? 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안 되고 저기 3분까지만 타야 됩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분까지 해서 4분이 저기 5분 되면 안 되고요. 4분 합쳐서 4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3분만 태우셔야 됩니다. 그럼 뭐 같은 뭐 직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따로따로 타셔야겠네요. 동료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4분까지는 뭐 같이 저기 3분까지 같이 타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4분부터는 딱 2대씩 이렇게 2명씩.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서울 시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도 드실 것 같고요. 뭐 노력은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이만큼 방역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정말 전시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도 늘고 사망자도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법은 단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확실하게 좀 멈추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휴, 연말 연시 정말 방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친지, 친구와도 모임들은 좀 삼가해 주시고 밖이 아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좀 차분하고 조용하게 연휴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행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정엽 서울시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모십니다. 박장대소, 박지윤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전화로 만나봅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두 분도 스튜디오가 아닌 전화로 모셨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양해 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 서울행정법원에서 오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했는데 오늘 다 끝나지 않은 모양이네요. 내일 모레 다시 하겠다고 네. 하는 거 보니까. 신문기일을 한 번 더 잡았어요. 예. 신문기일을 사실은 이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신문기일은 1회에 하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잡았는 거 봤을 때는 아마 신청인하고 피신청인 뭐 양측에서 예. 상당히 뭐 새롭게 주장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법원이 봤을 때 재판부가 봤을 때는 뭔가 새롭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신문기일을 잡은 걸로 보이고요. 결론은 아마 그 목요일 신문기일 이후에 크리스마스 이전에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방금 박 변호사 말처럼 보통 가처분 신청은 뭐 당일날 내려지는 게 많은데 지금 네. 오늘 내일 모레 다시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1회로 신문기일이 종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신문기일을 열겠다는 건 그만큼 들여다볼 쟁점이 많다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록은 이미 다 나와 있고 판사가 그걸 검토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오늘 또 이제 쟁점이 부딪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본인이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조금 미진하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고 그래서 24일 날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심리가 다시 재개되면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결론이 내려지는 데까지는 큰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28일이나 29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딜레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인용이나 기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중요한 어떤 신문이기 때문에 아마 기일을 하나 더 잡은 걸로 보이고요. 확인을 꼭 해야 되는 아마 새롭게 뭔가 주장했던 게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뭐 이걸 갖고 뭐 인용의 어떤 징조다, 기각의 징조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24일에 있을 신문 그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두 가지 정도 이유죠.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이라는 거 그리고 절차를 상당히 준수했다는 걸 봤을 때는 인용보다는 기각, 특히 징계가 지금 내려진 상황이거든요. 예. 지난번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할 때는 그때는 뭔가 징계 내리기 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인용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지금은 기각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장 변호사는요? 저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데 이유는 일단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제시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이 초래될 거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원전 비리 수사가 제동에 걸릴 수 있다. 이게 긴급을 요하는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 하나의 근거를 내세우는데 사실 검찰총장이 실제로 뭐 수사를 뭐 지휘를 할 수는 있어도
그 직무를 2개월 동안 비운다고 해가지고 관련 수사가 완전히 스톱되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 또 이 원전 수사 관련해서 문제점이 나온 거는 했던 시점에 이미 뭐 국정감사 때 감사한 결과 이런 부분으로 다 자료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수사를 검찰총장직을 수행해야 되는 근거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또 하나 있고 검찰총장이라는 그 직의 무게에 대해서 변호인은 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징계에 관련된 이런 비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법원으로서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6가지 중에 4가지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실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심리를 해서 그럼 징계 2개월이라는 게 과연 굉장히 부적절하고 수위가 높은 징계 수위였는지라고 판단을 내릴 것인지 이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 아마 기각으로 종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예, 지난번 직무 배제 때는 이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단해서 인용이 났지만 이번에는 그렇죠. 그때랑은 좀 다르다. 이게 아마 그 두 분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공공의 이익이냐 이게 위협이 되느냐 이 부분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긴 한데요. 예. 이 부분도 일단 징계 의결서 내용을 좀 보면 해임이 가능하나 총장이라는 특수한 어떤 사정을 고려해서 정직 2개월을 한다라고 이렇게 의결서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핵심 같아요. 해임이 가능한데 총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했다는 거하고 또 대통령의 집행, 우리 여기 언론에서는 재가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 법에서는 집행입니다. 예. 대통령의 집행, 징계권자의 집행을 받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무슨 하자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당장 뭐 며칠 2달 복귀한다 해가지고 뭔가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되느냐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의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2개월 정직을 결정을 했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안을 올렸고 그렇죠. 대통령이 집행을 했는데 만일 사법부가 이걸 인용해버리면 그것도 참 모양새는 이상하겠네요. 상당히 어색한 모습이 되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번에 직무배제 명령을 했을 때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한 거거든요. 예. 법무부 장관은 임명권자는 아닙니다. 예. 뭐 제청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임명하고 뭐 면직 다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예. 그 사람이 재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 처음에는 뭐 대통령하고의 소송이 맞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죠? 그것도 아마 뭐 정치적 부담도 있을 테고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뭐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검찰총장직을 끝까지 수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사실상 대통령이 뭐 당사자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피고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임명권자한테 이제 대항하는 그런 외형으로 보이는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입장을 번복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심리를 한 것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고 본안 소송은 또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안 소송은 언제쯤 진행되는 거고 쟁점은 또 뭡니까? 이 본안 소송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정현주 KBS 전 사장 예를 좀 비추어 본다면 아마 임기 끝난 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생각이 드는데 쟁점은 여기도 2가지입니다. 뭐 회복할 수 있는 이거는 가처분에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절차적 어떤 하자가 있느냐, 내용적 하자가 있느냐 이 2가지를 봅니다. 예. 그 2가지가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느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 뭐 징계권자는 일반적으로 재량을 갖고 있는데 재량권을 남용해서 절차를 뭐 어겼거나 아니면 내용이 현저히 잘못됐을 때 그런 경우는 징계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서 윤석열 총장 거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일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 논쟁이 되는 게 택시가 운행 중에 폭력을 행사했느냐. 만일 운행 중에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제 특가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이용구 차관 측에서는 택시가 정지한 상태에서 기사가 나를 깨웠기 때문에 운행 중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도 아마 그렇게 봤기 때문에 당시 사건을 그냥 넘어간 것 같고요. 이게 두 분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운행 중이라는 게 사실 이 특가법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단순 폭행으로 의율하느냐 이걸 가를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사실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있었던 게 바로 이제 11월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법이 개정된 게 2015년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가법의 대상을 운행 중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승하차를 위해서 잠시 정차하는 것도 운행 중으로 판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재판 실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예 법령에 승하차를 위해서 잠시 정차한 이런 경우도 운행 중으로 본다라고 해서 사실상 특가법을 적용하는 범위를 상당히 좀 넓힌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이용구 차관이 뭐 멱살을 잡고 지금 뭐 발길질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차량은 멈춘 상태에서 이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운행 중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냐. 이게 아파트 안에 있었고 도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택시가 잠시 정차한 것은 운행 중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관건이 되는 사실관계는 아니고 아마 이 법령을 들여다봤을 때는 운행 중에 이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내사 종결 처리가 과연 정당했느냐 이런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내사 종결한 거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있는데 이 판례도 운행 중이다 아니다 좀 다르다면서요 판례가. 이게 이제 이전에는 사실은 그런 어떤 법적 조문이 없을 때는 이 정차 중에 할 때는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행이 예. 아니라고. 예. 근데 이제 문헌으로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정차 중에 하차나 뭐 승차나 이런 부분이라면 운행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좀 면밀히 따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지금 폭행이 일어났는지, 예.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런 부분까지 따진 다음에 정말로 운행이 지금 종료된 상황인지 예.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야당과 지금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 윗선에 누가 봐주려고 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당시 이용구 차관의 신분은 변호사 신분이었고 그 나중에 차관 될 걸 미리 알고 뭐 봐줬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될 테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러 좀 권력이 누가 뒷배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주장.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왜냐하면 당시에는 변호사였고요. 그 이전에 뭐 법무부에 근무를 뭐 한 적은 있긴 하지만 뭐 법무부 근무까지 그걸 전화해서 할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우리도 지금 좀 논란이 될 만큼 아마 경찰에서도 좀 논란이 됐을 것 같아요. 처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되는 부분, 뭐 아예 뭐 확실히 폭행이나 상해까지 가버렸다면 논쟁도 안 될 건데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주려고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더 논리가 좀 더 나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택시 아마 경찰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봐주기라기보다는 사실상 이게 폭행이라는 범죄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그 수위는 정말 가해자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미하고 거기다가 또 피해를 당하신 그 택시 운전자분이 전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내사 종결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또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이게 그렇다면 실무에 상당히 벗어난 과도하게 봐주기식 수사 종결이었는지 아니면 판례를 또 이제 경찰이 현장에서 판례를 적용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조금 쉽지 않죠, 그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 보죠.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 자녀의 입시 비리 특혜 의혹을 수사했는데 일부 무혐의, 일부 기소 중지 처분이 났습니다. 이거 어떤 부분이 무혐의 났고 기소 중지 처분은 왜 나온 겁니까? 일단 논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저자로 등재된 그 광전염 정례파와 뭐 신탄 통도를 활용한 심박 측량 측정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라는 상당히 어려운, 이게 과연 고등학생이 연구자로 저자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제목을 봤을 때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이런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4저자로 등재된, 그리고 예일대 입시에 활용이 된 그런 논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무혐의로 결정이 난 논문 같은 경우에 1저자로 등재된 곳인데 이 부분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좀 전에도 실제로 이 연구를 수행했고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많은 지원을 했다는 부분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식 논문이 아니라 이게 약식 논문, 그러니까 논문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1저자로 등재되는데 어떤 학문 윤리상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결론이 검찰이 이번에 낸 결론과 사실 동일한 맥락에서
종결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이게 뭐 입시에 활용했다든지 하는 업무 방해에 이르기까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차저자로 예일대 입시에도 이제 활용했다는 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 검증 부분만 지원을 해서 사실 사저자로 이름을 올리기에도 다소 부족하고 이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예일대에서 구체적인 회신이 오기 전까지는 종결을 짓지 않고 기소 중지 상태에서 회신을 기다리기로 이렇게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 예일대에서 회신이 글쎄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소 중지가 났고 그 일저자 문제는 무혐의 났으면 그 이제 법적으로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투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자녀 부분이죠. 예. 뭐 유사한 사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시작 자체도 유사했고, 근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영장 부분이 가장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예. 뭐 결론이야 사실은 뭐 검찰이나 뭐 거기서 결론을 내는 거지만 중간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난 거하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자녀 같은 경우는 영장이 대다수 기각이 많이 됐었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났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중에 뭐 좀 바라볼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한쪽은 똑같은 사건이죠,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이 네. 굉장히 많이 나와서 다 털었고 네. 한쪽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형평성의 문제를 좀 제기할 수밖에 없고 뭐 계속 검찰이 이제 현 집권 여당 쪽에는 상당히 좀 칼날을 강하게 예리하게 들이대는데 야당 쪽에는 뭐 계속 봤다시피 이런 부분만 봐도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똑같은 사안인데 9번의 고소인 조사도 고발인 조사를 상당히 늦춘 다음에 영장을 기각해서 결론을 더 빨리 났거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비교가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의대생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도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다. 뭐 물론 그 풀 워딩은 뭐 교과서적인 대답을 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의대생에게 재시험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재시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정부 결단으로 이 부분을 매듭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떤 법적 근거를 바꿔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안이 아니라 사실 국시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령에 따라서 치러지는 것이고요. 또 그 구체적인 시행 방침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상 행정적인 결단을 내리면 이 재시험 기회가 부과되는 것 자체에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수급 어떤 그 차질 부분이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사실상 기회를 주어서 인력을 확보해야만 그 부분이 메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약간 입장 선회가 있고 그렇지만 사실상 이게 공정의 문제와도 많이 연결이 닿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기회를 재차 줬는데도 본인들이 거부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이런 여론을 사실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주제를 얘기하자마자 그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은 폭발하고 있네요. 절대로 그렇죠. 제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자격증 뭐 전문인이긴 하지만 자격증 시험에서 이런 경우도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좀 지금이라도 좀 의사들의 지난번에는 스승이 뭐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사과를 했어요. 대신 사과. 예. 예,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예. 좀 의사들이 좀 사과를 해서 그래서 형평성을 조금이라도 좀 찾을 수 있는 예. 그런 길이 좀 마련돼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은 좀 이렇게 허가하는 거는 허락하는 거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부에서도 어떤 명분이 필요할 테니까 지금 그렇죠. 명분이 있어야죠. 박 변호사 이야기는 그 명분을 사과로 대국민 사과로 주라는 이야기 같은데 네.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재시험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 여론이 굉장히 들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뭐 지금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칙이 안 서는 그런 형평성이 안 서는 거라면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찬성을 할까요? 이거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장윤 변호사 잘 설명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뭐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 밑에 있는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적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의 거리는 좀 적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부분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 법률적인 하십시오. 예.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다뤄보고 마치겠습니다.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법원의 첫 판단이 바로 내일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혐의가 15개나 되고 크게 분류를 하자면 사실 표창장 위조, 그리고 사모펀드, 증거인멸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표창장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또 표창장 위조에 관여했다라고 그래서 재판에 걸려 있고 하나의 선례로 남겨질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내일 바로 내려지는 겁니다. 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조범동 씨와 이 횡령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종전의 판결에서 인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정경심 교수한테 다소 사모펀드 부분은 유리하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조범동 씨 재판에서 사모펀드는 무죄가 났고 증거인멸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두 가지는 조금 제외하더라도 네. 입시 비리 혐의에서 표창장 그렇죠. 위조가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 이게 결국 핵심이네요. 내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딱 그 부분 같아요. 표창장 부분은 쌍방이 변호인이나 검사 측 모두 제대로 입증을 못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판사 재판장 얘기에 따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뭐 저는 무죄라고 보고요. 증거인멸 중에 일부 유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건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과연 입시 비리 중에 특히 표창장이 유죄냐 무죄냐 이게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사모펀드는 조범동 재판에 무죄가 났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또 재판장이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00여만 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만일 표창장 위조가 없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면 검찰은 상당히 후폭풍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15개지 혐의로 사실상 굉장히 그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마 뭐 사모펀드가 무죄 나오고 증거인멸 이 부분도 사실 본인의 사실상 증거를 인멸했다는 거고 교사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양형이 그렇게 과하게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표창장 같은 경우에 이걸 입시에 활용해가지고 업무 방해를 했다는 부분도 사실 그 통상의 예에 비췄을 때 이게 실형이 선고되거나 이러기는 다소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만에 하나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낮은 형이 지금으로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검찰이 과연 이 기소 자체가 적법했느냐 무리한 수사는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검찰은 또 한 번의 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박준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표창장 부분까지 사모펀드까지 또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져야 되거든요. 사실 시작이 표창장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결론이 나올 테니까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저희가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 서정엽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인터뷰하면서 택시기사님이 손님 4명 이상 타면 어떻게 되냐 질문 주셨죠? 예, 안 된다는 답이 왔었는데 그 대답이 나가고 버스, 지하철 관련 문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중교통엔 버스와 지하철은 예외라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기 바라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